도로 이산화탄소를 거둬들일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겠죠. 네. 지금과 같이 CO2가 좀 과하게 문제가 될 때는 특히나.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특별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면적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파리 면적의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식물체의 잎을 다 잘라서 어떤 면적을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 했을 때 식물의 이파리를 다 잘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겹치지 않게 폈을 때 도대체 1제곱미터를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몇 번을 뒤집어 씌우느냐 이겁니다. 만약 1이면은 이파리를 다 잘라서 하면 1제곱미터를 다 채우게 되고 2면 2번 덮고 3이면 3번 덮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숲의 구조를 하면서 이파리층이 굉장히 많았죠? 네. 초원에 있는 풀을 다 잘라서 이렇게 가지런히 눕혔을 때 하고 숲에 있는 잎을 모두 잘라서 눕혔을 때 하고 어디가 더 많이 면적을 덮겠습니까? 당연히 숲이죠. 그래서 같은 땅이라면 같은 면적이라면 초지나 이런 관목지보다는 숲이 훨씬 CO2를 빨아들이는 이파리의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초원보다는 숲으로 가야지만이 이산화탄소 수지를 맞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게 온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온대 지역은 되게 도시를 위해서 숲을 개간하죠. 숲을 없앤단 말이죠. 또 뭘 하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숲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초원을 개발해서 초원지대에 도시를 건설하면 사실상 숲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더 작을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온대 지역의 숲 그렇게 기능적으로 잘 중요한 숲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숲을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지 면적의 약 30%만이 숲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고정되는 소위 말해서 이 떠다니는 기체 상태의 탄소가 이런 물질로 고정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양을 따지면 면적으로는 숲이 30%밖에 안 되지만요. 그 생물 양은 87%나 됩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생물체에 고정하는 효과가 숲이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초원보다는 숲. 자, 산소 만들었고 이산화탄소도 제거해주면서 또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집으로 가두었습니다. 그죠? 가두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뭘 만드느냐? 그림이 보이시죠? 비가 옵니다. 그 북미의 미국 인디언들의 숲은 비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숲이 있는 곳, 산이 있는 곳에서는 늘 물이 생겼습니다. 계류, 그죠? 산간계류, 산 속에 있는 계류가 생기면서 그게 결국은 강을 이루고 강이나 하천을 이루면서 서해 바다로 흘러듭니다. 숲이 있는 곳에서는 늘 하천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숲 자체의 성질보다는 지난 시간에 숲은 강수량이 750mm, 소위 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숲이 있음으로 인해서 숲에 또 바닥층이 숲에 낙엽층이 많으면서 물을 가두니까 이게 계류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숲이 없으면 일시의 빗물이 다 어디로? 땅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천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숲이 생기고 숲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을 가두고 저장했다가 늘 일정하게 흘려보내서 강이나 하천을 만들고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숲에 들어가면 항상 수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물 있고 구름 있고 사실은 숲에 가면 늘 구름이 생기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100년 된 참나무 종류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100년 된 참나무 한 그루가 여름 한낮 동안 공기중으로 품어내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또 보기 드릴까요? 야, 재미 들으셨네. 이건 아니고 한 400리터 정도. 400리터면 1리터 주전자 400개예요.
한 나무가 한 날에 품어내는 물의 양이 그 정도 되니 숲에 있는 나무들이 품어내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비가 안 오는데 뭐가 물이 뚝 떨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식물 이파리에서 나온 수증기가 나뭇잎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무의 뿌리, 줄기, 잎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는 늘 물을 끌어올려서 줄기로 제공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귀중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물이 얼마나 많이 소용되느냐 하면요. 자, 이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뼈가 있어서 그저 물 좀 못 먹어도 건조해도 별로 그렇게 호족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은 뼈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이 없으면 시듭니다. 그리고 우리 호수에 물을 틀면 팽팽해지고 물을 잠그면 쭉 줄어드는 거. 그렇지만 식물에게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100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형태도 유지하고 강합성도 하고 필요한 거 다 씁니다. 그런데 99개를 왜 먹느냐? 물 속에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토양 속에 양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을 통해서 녹아서 뿌리로 이동되는데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이 토양 속에 물에 녹아봤자 그 양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많으면 사람이 흙 빨아먹고 살죠. 너무 미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먹어야 그 안에 조그맣게 존재하는 영양분을 농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대기를 통해서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된 그 수증기가 뭐가 되냐면 구름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숲이 있는 곳에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립니다. 흔히 우리가 물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비가 오는 거를 우리가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물이 지구적으로 얼마나 도는가입니다. 보시면 바다에서 증발돼서 그죠? 구름이 되고 사실 뭐 숲에서도 물이 증발되지만 바다는 물 자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비가 내리면 하천을 타고 숲을 통과해서 다시 바다로 가고 이렇게 순환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지 말고 간단히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수증기가 육지로 올라오는데 굳이 숲이 아니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정교하게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모의 실험을 하기 전에는 단순히 이렇게 개념적으로 당연히 바다에서 물이 올라와서 땅에서 떨어져서 그게 하천을 통해서 가니까 뭔 걱정이야. 지구의 물은 늘 돌고 돌지. 사실은 우리가 영화 아니어도 바다에서 비가 오는 일이 굉장히